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가지고 이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사인의 코로나19 아무튼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김연희 기자의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튼 예측인가요? 아무튼 예측보다는 시뮬레이션이 더 적합한. 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관련 기사를 썼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얼핏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 정말요? 그래서 아무튼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네.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네. 잘 못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학적 개념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기사에. 제가 수포자라서. 네네. 좀 근데 되게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프가 좀 나와서 약간 한눈 딱 보시면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책은 읽어. 김연희 기자의 설명을 한번 네네.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곳을 다녀왔다고요? 예, 그 대전에 있는 이제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소인데요. 수학을 응용해가지고 뭐 산업 수학이나 의료 수학 이런 분야가 있대요. 와, 그래서 네. 수학과 실제 이제 응용되는 그런 분야들이 연계돼서 연구를 하는 곳이고, 저는 이곳에 이제 이번에 시뮬레이션 취재를 하니까요. 거기 이제 의료수학 센터에 감염병 연구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19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예,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와, 저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저는. 저도요. 수리과. 감염병 연구팀이 수리과학 연구소에 있어요. 참 신기한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만 연구를 할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감염병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네. 이르자면은 그러니까 다재학문 여러 분야가 같이 참여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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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형 자체는 그러니까 수리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어떤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휴, 식을 네. 이용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고,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분들, 네, 그러니까 네, 네. 예,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시고, 예. 그런데 이게 현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설정이나 이 가정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리연의 감염병 연구팀은 그 방역연계 범구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예. 여기에는 뭐 감염병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예방의학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의사들도 같이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리연에서 만든 모델링을 그쪽에다가 이제 결과라든지 뭐 같이 공유하면서 네네.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 모델을 음, 정교화하는 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게, 지금 뭐 워낙 코로나19에 관심이 뜨거우니까 되게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뭐 예측 모형을 돌렸다 하면서 그런 결과들이 보도도 많이 되고 예. 여기저기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틀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니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감염병 연구를 안 하시던 분들이 너무 기초적인 모형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돌려봤는데 그런 거를 약간 책임감 없이 내놓는 거죠.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설정이나 가정 같은 거,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을 네네네. 말씀하시는 의료계에 거죠? 있는 분들이,랑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 내실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설계를 하고, 그래서 네. 결과가 좀 터무니없이 나오고 그런 그렇군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이 감염병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유행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나. 사실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제일 궁금하실 네네네. 거예요. 예. 예측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서 값이 딱 나오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시기를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리얼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가 흔히 뭐 R0 값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 재생산 수라고 해서 한 네네.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네. 수 있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한 명이 이제 이게 2.6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방역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2.6명한테 감염시키는 거예요. 감염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값도 전염병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모형에 들어가는 그 이제 수들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염병 확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예정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확률에 따라서 엇갈리는 네.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생생히 목격을 했는데 그 대구 신천지의 집단 감염이 2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뮬레이션에서도 거의 약간 극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의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레어한 그럼요. 이벤트, 그러니까 맞아요. 희귀한 네.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든지 감염병은 옮길 수 있지만 그 옮긴 사람이 하필 이렇게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정책에 협조도 잘 못하는 네. 그런 데에 유입되는 거는 되게 낮은 확률인데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사실 충분히 네, 발생할 네,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든 시뮬레이션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 네네. 그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월 초에 돌렸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방역도 하고 뭐 이제 확진자를 격리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네. 이랬을 경우에 네. 6월 1일에 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네. 9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1일 신규 확진자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90만 명의 신규 네네네네. 확진자가 생겨난다는 예, 거예요. 이 연구팀의 손우식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때쯤이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걸렸다고 봐야 된다. 예, 네. 그렇겠네요. 네, 진짜.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비현실적인 네. 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가 나고 그래서 이제 각국이 방역 정책을 펼치기 전에 돌렸던 시뮬레이션은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값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예. 요 결과를 가지고 2월 초에 뭘 했냐면은 각 방역 정책이 그러니까 어떤 방역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비교하는 작업을 했는데 네. 요 이제 수련에서는 뭐랑 뭐를 비교했냐면은 첫 번째는 장거리 이동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봉쇄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간에 이동하는 거를 그걸 막았을 때의 효과를 본 거고 예. 두 번째는 개인 위생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사실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있는 정책이죠. 그게 이제 비약물적 중재라고. 아, 부르는 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이 봉쇄라는 거는 되게 극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결과를 보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가 효과가 더 좋았고, 네. 뭐, 요거를 참고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고, 사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게 이제 정부에도 보고서가 초기에 전달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아, 보고서.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모두가 이제 장기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좀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혹시 이런 것도 나오나요? 예,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예. 감염병 유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R0 값. 그러니까 네네. 이게 사실 리프로덕션 레이트라고 해서 R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수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될 텐데요. 예. 우리가 흔히 R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 감염 재생산 수라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 때 그럴 때 감염자가 옮길 수 있는 사람의 수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한 2.5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 6까지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측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역을 하면은 사실 이 리프로덕션 레이트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수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R0 값, 그러니까 기초 값이라기보다는 RT 값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네. 여기에 T를 왜 붙이냐면은 이 T가 타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시점에 감염 재생산 수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RT는 현재 1 이하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면 비교적 낮은 수치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유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뭐 못해도 2.5 정도는 그렇죠. 될 못 텐데 받겠죠. 네. 예, 우리가 어쨌든 이걸 잘 막고 있어서 1 이하로 눌린 걸로 보이고 네. 그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 영상지능실현 연구실에서 네. 4월 15일에 구한 한국의 RT 값은 0.679 네. 정도라고 하고 네, 한 명이 안 되네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국내에.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거랑도 연관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대에서 네. 이 이제 한국 유행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을 했는데 예. 중국 베이징대에서는 이 RT 값을 0.3 정도로 봤더라고요. 아, 네. 그럴 더 경우에 낮게 봤네요. 예, 네. 요게 유지가 된다면은 한국에서 유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9월 4일에서 9월 24일. 와, 예. 참 이게 너무 한참 뒤라고 그 생각해서 낙관적으로 진짜 안타까워해야 잡아도, 되는 건지. 예, 그렇다는. 그런데 참데, 예. 네. 이것도 사실 낙관적인 예, 굉장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랑은 이제 다른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일 잘 돌리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네네. 만든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인데 예. 거기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거기는 영국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영국이랑 미국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이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하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 환자 수가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돼요. 네네.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 이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역이 끝나면은 예. 한 달 정도 뒤에 이 그래프가 다시 치솟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독 비관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영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네. 어떤 시뮬레이션이든지 간에 네네. 이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방역 조치가 끝나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확진자 수가 치솟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이거 뭐- 경험만도 아니고. 네네. 한 달의 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네. 어쨌든 이게 사실 백신이 개발되거나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면역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조치가 끝나면은 결국은 이 서지가 다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일정 인구수가 이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백신이 개발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역 조치를 비롯한 노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되게 아닌 게 우리가 대구만 떠올려 봐도 이게 너무 갑자기 환자 수가 확 급증하니까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도 생기고 그래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 생기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환자 발생 수를 이 의료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관리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예. 손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억울한 죽음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바이러스를 뭐 박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염병의 수준을 누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래프가 치솟는 시점을 계속 늦추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네네네. 대비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대응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비할 수 있다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전혀 뭐 예. 노력이 무용지물인 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생활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 방역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 그래프의 곡선을 최대한 누르는 네. 거고 그 의료 인프라 그 서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서지의 최대한을 수용할 수 있게고 보통 직선으로 가로축으로 나오면 직선을 네네네. 의미하죠. 의료 자원의 이제 캐파 음. 얼마나 네네네. 중환자실 병상수라던가 뭐 사람들이 네. 여러 자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동시에 네. 이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눌러두고 이거는 이걸 점점 올리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들어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취재하는 게 고선을 높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다시 이 곡선이 캐파선 위로 올라갔을 때 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또 혼란에 되니까, 빠지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취재를 하면서도 저도 좀 사실은 염려가 되던 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암울한 전망일 수 있어서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좀 보시면서 기운이 빠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길어진다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좀 낙담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장기화되는 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좀 직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네. 결과적으로는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사일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서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기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